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소에서 일을 하면서 아픈 환자분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띄우며 진료를 받으려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오랜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어릴 적부터 시작해서 어른이 된 지금까지 인생이 평탄할 날이 없었죠. 그래도 의사가 되고 난 후에는 인생이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의 공백에 대한 아쉬움은 가슴 한켠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그만큼 저도 정신적으로 성숙해졌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 제 인생에 역대급으로 엄청난 사건이 찾아왔어요. 제가 여태까지 겪었던 일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만큼 제 인생이 통째로 변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제가 겪은 삶의 무게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지금 보건소에서 의사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어린 시절 제 삶은 정말이지 불행 그 자체였어요. 저는 3살 무렵에 고아원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저를 두고 왔는지에 대해선 알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이 맡겨서 들어간 게 아니라 길가에 유모차와 함께 버려져 있었고 그런 저를 발견한 경찰관 분께서 주변에 있는 고아원에다가 저를 맡긴 거였거든요. 한창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야 할 나이에 저는 가족이라는 존재와 완전히 단절된 채 낯선 곳에서 살게 되었어요. 고아원에서의 생활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원장님도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정말 자식 대하듯 잘해주셨고 친구들이랑도 원만하게 어울릴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엔 늘 누군가가 저를 찾아와 줄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를 품고 살아갔습니다. 함께 잘 놀다가 좋은 가족을 만나서 입양을 가는 친구들을 보면 나도 언젠간 저렇게 누군가 품에 안길 수 있을까? 하는 부러움이 은연중에 밀려오곤 했어요. 그런 감정이 저를 덮치면 조용히 밤에 몰래 울기도 했고 왜 나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찾아오지 않는 걸까 하는 속상한 마음도 들었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가족을 마냥 기다리는 것보단 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겠다고 독하게 마음먹게 됐어요. 학창시절엔 고아원 출신이란 이유로 짓궂은 아이들의 놀림을 받고 선생님께 차별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저는 공부에 열심히 매달렸습니다. 적어도 성적이 뛰어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거라 믿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던 저는 결국 고등학교 때 전국 모의고사에서 상위권을 차지했고 수시를 통해 서울의 유명 의과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학교에 떡하니 플랜카드가 걸린 걸 보고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때의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답니다. 그렇게 20살이 되어 고아원을 나와 대학에 입학했고 원룸방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사실 의대에 가서도 생활을 하고 적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대부분이 좋은 집에서 사랑을 받고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면서 학교를 편하게 다니는 친구들이었고 저처럼 장학금을 타기 위해 아등바등거리고 수업이 끝나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사는 학생들은 극히 드물었죠. 그래도 저는 그들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저만의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누군가를 부러워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평일엔 수업을 듣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말이면 요양원과 제가 살았던 고아원에 봉사를 다녔어요. 잡생각이 들지 않도록 굉장히 바쁘게 살았고 또 스스로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숨기기보다는 가족 없이 힘겹게 살았던 그 세월을 제 원동력으로 바꾸기로 마음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가끔 원장님께서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현지야,
역시 난 네가 이렇게 반듯하게 성공할 거라고 믿었어. 너같이 착하고 열정적인 아이가 또 있을까? 에이, 원장님도 참 부끄럽게. 아직 성공하려면 멀었어요. 나중에 진짜 성공해서 의사가 돼서 오면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괜히 멋쩍은 척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 자체를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여겨주시고 대견스러워해주는 어른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하던지. 그렇게 바쁠 틈 없이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온 덕에 대학을 졸업하고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되는 길을 원만하게 버텨낼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또 하나 힘든 점이 있었다면 서울의 유명 의대를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의사로서 자리를 잡는 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첫 직장이 대학병원이었는데 갓 전문의를 따서 들어온 동료들의 집안이 엄청난 거예요. 4대째 의사 가문부터 시작해서 외과 교수님 친구의 아들이란 타이틀도 가지고 있고 국회의원 집안의 자제 등등 저는 명함도 내밀지 못할 정도로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살아온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의사 가문이나 부유층도 아니고 뒤를 받쳐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도 없었기 때문에 대형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제대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 채 쭉 겉돌아야 했습니다. 물론 환자들에겐 제 실력을 인정받았지만 내부에서 일어나는 파벌이나 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저에 대한 뒷얘기 또한 견디기 힘들었어요. 저기 강 선생 있잖아. 내가 그냥 높아심에서 묻는 건데 혹시 일내과 과장님이랑 무슨 사이야? 일내과 과장님? 정영규 과장님이랑 내가 무슨 사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아무 사이 아닌데? 그냥 과장님이시니까 오다 가다 인사 정도 하는 사이인데? 그런데 그건 왜 물어보는데? 질문의 의도가 정확히 뭐야? 뭐 별건 아니고 그냥 강 선생이 정 과장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이 돌길래 난 당연히 네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만에 하나라는 게 있잖아. 나한테만 솔직히 말해봐. 무슨 사이야? 뭐?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야? 그 소문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한테 똑똑히 전해. 난 절대로 그런 짓 하고 다니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소문 퍼뜨려서 과장님도 나도 불편해지게 만들지 말라고. 걸리면 가만 안 둘 거라고.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 나한테 그런 질문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안 그래? 아니면 아닌 거지 뭐야 그렇게 화를 내? 내가 그런 거 아니라고 잘 해명하고 다닐 테니까 너무 화내지 마. 응? 하다 이런 소문까지 견뎌내야 하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월급은 많았지만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던 저는 결국 고민 끝에 병원을 퇴사하고 도시 외곽의 지역 보건소로 들어가게 됐어요. 같은 대학을 나온 몇몇 지인들은 제 커리어에 손해라며 보건소로 가는 것을 말렸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당장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제 마음이 편안해진다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면 차라리 커리어는 쌓이지 않을지언정 그게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르신들 진료도 해드리고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들을 찾아가 무료로 왕진도 해드리면서 일을 했어요. 사실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과 왕진을 병행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보건소에 주어진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었거니와 왕진용 차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 인력이 넘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저는 다른 병원에서 근무를 할 때랑은 달리 아침마다 기분 좋게 가벼운 마음으로 출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로 너무 만족스러웠죠.
보건소 동료들은 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영혼 없는 반응이 아니라 진심으로 같이 분노해주고 제 과거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들어줬습니다. 나도 큰 병원에서 일해본 적 있어서 그 마음 잘 알아요. 겉으로는 안 그래 보이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 다 썩은 것들 투성이라니까요. 물론 그중에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극소수라는 게 문제지. 강쌤 진짜 버틴다고 고생 많았겠다. 부모 잘 만나서 편하게 그 자리까지 올라온 애들도 수두룩일 텐데 뭐가 그렇게 잘나서 다른 사람 뒷담 하나 까고 없는 소문을 만들어서 괴롭히기나 하고 어른이 돼서 창피하지도 않은가 몰라. 창피한 거 알았음 그러지도 않았겠죠. 처음엔 동기들이 보건소 오는 거 말렸었는데 지금은 정말 잘했다 싶어요. 좋은 사람들 만나 이렇게 내 마음 터놓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완전 만족해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외롭게 컸고 또 병원에 들어가서도 온갖 소문과 따돌림에 괴로워한 제 상황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해주며 진심으로 감정을 표출해준 동료들을 보며 전 속으로 얼마나 안도했는지 몰라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다 보니 저 스스로도 정서적으로 안정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건 환자분들과 편하게 교감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지역 보건소를 찾아주시는 어르신들은 거동이 좀 어려우시거나 아니면 대학병원, 종합병원의 존재를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그래도 보건소에 있을 건 다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진료를 볼 수 있었고 또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진료를 받기 때문에 다들 무척이나 만족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선생님은 어디 있다가 이제야 우리 보건소에 왔을까? 진즉에 좀 오지 그랬어. 이렇게 살가운 의사는 내 나이 80 나이에 처음이야. 처음. 정말요, 할머니? 할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완전 힘이 펄펄 나는데요? 좋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 또 몸 불편하시거나 하시면 방치하지 마시고 꼭 오셔야 해요. 그래야 치료를 해드리지. 아셨죠? 당연하지. 우리 예쁘고 착한 의사 선생 보러 또 올 거야. 이렇게 환자분들이 웃으면서 저에 대해 좋게 이야기를 해주시니 절로 어깨가 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과거의 아픈 기억에서 벗어나 이곳에서 일하면서 점점 상처를 치유해 나가고 있었어요. 차라리 진작에 이런 곳에 왔으면 좋았을 걸 싶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일하면서 볼 꼴 못 볼 꼴 다 봤기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평소처럼 환자분들을 진료하던 어느 날 아침, 제게 조금 특별한 왕진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대충 들리는 말로는 성북동에 있는 최고급 저택의 중견기업 회장을 진료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여기는 지역 외곽에 있는 보건소인데 대체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보건소에 왕진 의뢰를 할까 싶었죠. 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는지 다른 동료들도 저마다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성북동이면 부촌 아니야? 게다가 중견기업 회장이면 집에 돈을 쌓아놓고 살겠구만. 대학병원 VIP 병동이나 쓰지 왜 보건소 의사를 집으로 부른담? 내 말이 그 말이야. 좀 찝찝하지 않아? 그렇다고 거절을 하기도 좀 못하고 우리 쪽에 왕진 가능한 의사는 강쌤뿐인데 좀 불편하지 않겠어? 맞아요, 선생님. 이런 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바로 소송을 걸어버리거나 하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선생님이 가기 불편하시면 거절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에이, 그렇다고 왕진 요청이 들어왔는데 있는 집 사람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거절을 하는 건 좀 그렇지. 한번 다녀와 볼게요. 사실 저도 다양한 일들을 겪어왔기에 부잣집에 대한 선입견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대충 예상만으로도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면서 남을 깔보는 사람들이 많으리라 짐작했죠. 하지만 어쨌든 환자의 요청이 들어왔고
저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다음날 아침 택시를 잡아 타고 성북동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택시에서 내린 저는 입을 떡하니 벌리고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저택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집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부잣집이라 부르는구나 싶었죠. 그렇게 멍하니 있는데 문 앞에서 절 기다리던 가정부 아주머니께서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시더군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긴 저는 엄청난 크기의 대문을 열고 들어갔고 정원을 지나 대궐 같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엄청난 가구들이 들어서 있는 집은 드라마에서만 봤던 건데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까 이질감까지 들더군요. 가정부 아주머니의 안내를 받아 회장님 방문을 두드린 후 조심스럽게 들어가니 고급스러운 침대에 앉은 노년의 남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딱 봐도 회장님이란 포스를 풍기고 계시는 분이셨죠. 바로 침대 옆엔 정장을 갖춰 입은 중년의 여성분께서 저를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셨고요. 보통 재벌이나 기업 회장들은 거만하게 굴 거라 생각했는데 회장님은 뜻밖의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온 의사 선생님이시죠? 여기까지 오는데 거리가 꽤 됐을 텐데 괜히 귀찮게 군 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아닙니다. 택시 타고 오니까 금방이던걸요. 일단 회장님, 문진 좀 하겠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부분들 자세히 읽어주시고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진표를 건네받으신 회장님은 유심히 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신 다음 체크를 해서 저에게 전달해 주셨고 확인을 해보니 심장질환과 당뇨병, 고혈압 등 앓고 계신 질환들이 여럿 있으셨어요. 알고 보니 원래는 대학병원 VIP 병동을 이용했는데 본인이 입원했다는 것이 소문나는 걸 극도로 싫어하셔서 조용히 왕진을 받고 싶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의사 선생도 알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아프다는 게 회사의 소문이라도 나면 주가가 떨어지고 직원들이 걱정을 하거든. 대학병원은 치료받기엔 환경이 참 좋지만 그런 걸 막는 게 어렵더라고. 아무래도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적당히 실력 있는 의사를 원해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선생님들 의력을 좀 봤었는데 유독 눈에 띄더군. 대학병원이랑 종합병원 둘 다 근무를 했었다고 들었는데 어쩌다가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게 된 건지 물어봐도 되겠나? 네, 맞습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나오게 됐고 큰 병원보다는 작은 병원에서 소박하게 근무를 하는 게 적성에 맞겠다 싶어서 보건소로 오게 됐어요. 실제로도 어르신들을 진료해드리면서 제대로 맞는 걸 찾았다 싶었고요. 진료하면서 왕진까지 같이 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는 왕진 가능한 의사가 저밖에 없어서 제가 회장님 댁으로 오게 됐습니다. 아이 그랬구만. 하긴 내 몸에 딱 맞는 옷이 편하기도 한 법이니까. 제가 생각했던 위압적인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기에 조금은 편하게 진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정기검진이 필요하신 상황이었고 전체적인 수치는 괜찮았지만 혈당이 높아 지속적인 관리를 해드려야 했어요. 그렇게 진료를 끝내고 일어서려 하는데 회장님의 옆에 있던 정장을 입은 여자분께서 제게 불편한 시선으로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보필하고 있는 최윤희 실장이라고 합니다. 편하게 최 실장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선생님, 혹시 어디 병원에서 근무를 하셨죠? 어떤 교수님 밑에서 일하셨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전문의를 딴 지는 얼마나 되셨죠? 부모님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고아와 출신이라 부모님은 없습니다. 대학병원이랑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했었고 대학병원은
저기 서울 쪽에 있는 곳에서 짧게 근무를 했었고요. 종합병원도 그 근처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사실 오래 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 밑에서 일을 했다고 말씀드리기도 참 그렇네요. 마치 모르는 사람에게 호구조사를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주 불쾌했지만 그래도 물어보는 것 하나하나 정성껏 대답을 했습니다. 고아 출신이라고 말하니 안 그래도 안 좋던 표정이 더 안 좋아지더군요. 하지만 회장님께서 웃으시며 원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분이라 조금은 고지식한 부분이 있다며 저에게 이해를 해달라고 하셔서 그나마 불쾌한 기분은 덜어내고 그 집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혈압과 당뇨가 있으셨기 때문에 식단 조절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벼운 운동과 약 처방까지 꼼꼼히 챙겨드렸고 일주일엔 4번씩 방문해서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최 실장은 첫 만남부터 시작해서 점점 저를 회방 놓으려고 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작성한 처방전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따지고 들더군요. 회장님, 이 선생님께서 처방전을 잘못 내주셨습니다. 회장님이 전혀 드시지 않는 약을 처방으로 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보지 않았다면 아주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항상 실수를 안 하려고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은 다음에 처방전을 작성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아 출신이라는 것부터 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짧은 것까지 마음에 걸린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자꾸 실력도 없는 의사 선생님에게 왕진 맡기지 마시고 그냥 늘 하시던 대로 대학병원 VIP실에 입원하시죠. 아유, 이 사람 참 뭘 그렇게 자꾸 빡빡하게 굴려고 해. 그 약 어차피 아직 나오지도 않은 거잖아. 사람이 하는 일이니 누구든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야. 중요한 건 내가 잘못 나온 약을 먹지 않았다는 거잖아. 응? 괜찮아. 최 실장은 어떻게든 저를 흠집내려고 기를 쓰는 것 같았지만 회장님께서 아무렇지 않게 제 편을 들어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최 실장의 행동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저를 잘 아는 것도 아니면서 저를 왜 그렇게 미워하는 건지. 고작 고아원 출신이란 점 때문인지 아니면 여태까지 회장님을 진료한 의사들은 모두 인맥도 좋고 집안도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서인지 사람의 속사정까진 자세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저에게 안 좋은 인상을 받은 것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참고 있던 어느 날 새벽 자고 있는데 갑자기 회장님 저택에서 일하는 가정부 아주머니께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회장님께서 쓰러지셨다는 전화였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대충 겉옷 하나만 걸친 채 곧장 택시를 잡아 타고 회장님 댁으로 달려갔어요. 집에 도착하니 회장님은 의식을 잃어버리신 상황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당뇨가 있으신 상황이었고 수치가 불안정하다는 것이 기억이 난 저는 혈당을 먼저 측정했는데 알고 보니 저혈당이 오신 거였더라고요. 게다가 혈압도 무척이나 낮으셨기 때문에 침대에 편안하게 눕혀드리고 가정부 아주머니께 꿀물이나 사탕, 오렌지 주스 같은 것들이 있다면 가져다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가정부 아주머니는 금방 꿀물을 타오셨고 숟가락으로 꿀물을 천천히 회장님의 입으로 흘려넣자 회장님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었어요. 맥박도 정상에 가까워지고 의식도 회복하시고 호흡도 차츰 돌아오시는 것을 본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또 문제가 생길까 싶어 그날은 가정부 아주머니의 안내를 받아 손님 전용 방에 머무르게 됐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회장님 상태를 체크하는데 최 실장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 당신 왕진을 하는 의사란 사람이 회장님이 편찮으신데 새벽에 달려오지 않고 이제야 진료를 보러 온 거야? 당신 새벽까지 술 마시다가 이제 일어나서 온 거 아니야? 머리 꼬라지 보니까 딱 그렇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전화 받고 달려왔어요. 회장님, 저혈당 오셔서 금세 처치해드렸고 혹시라도 또 문제 생길까봐 손님 방에서 잤고요. 뭐 문제 될 거 있나요? 세상에, 내가 상황을 못 봤다고 저런 거짓말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회장님,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그냥 이 의사 선생님 해고하시고 당장 대학병원으로 들어가시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실수도 안 한다는 거 회장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만해, 최 실장. 의사 선생 덕분에 내가 살았어. 의사 선생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을 거야. 늦게 왔다고? 전혀. 전화하자마자 늦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달려왔다고 하더군. 내 목숨을 재빠르게 살려준 은인을 내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회장님, 그래도... 자네가 어디까지 내 일에 간섭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 목숨을 살린 의사 선생에게 그딴 식으로 말하는 건 나로서도 용납 못해. 당장 예의를 갖춰서 사과하게. 최 실장은 그제서야 식은땀을 흘리며 저에게 억지로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불쾌했지만 그래도 회장님이 제 편을 들어주시니 비로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회장님은 제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으니 다른 말은 듣지 않고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진료를 해달라고 당부했어요. 저로선 조금 놀라웠어요. 보통 자신의 옆에서 일을 봐주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하면 그래도 해고를 할까 말까 망설이기라도 할 텐데 회장님은 본인의 판단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의사로서의 본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헐뜯고 무시하는 사람들이야 어디에나 있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은 환자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 그거 하나면 어디서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회장님은 물론이고 앞으로 어떤 환자를 만나더라도 색안경을 쓰고 저를 불만스럽게 보는 사람은 존재할 수 있으나 그건 그들의 문제일 뿐 제가 흔들릴 이유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도 왕진은 계속됐고 최 실장의 불쾌한 시선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지만 회장님이 절 전폭적으로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상황이었기에 최 실장도 뭐라고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기회에 그저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이왕 의사로 경력을 쌓고 존재를 알릴 거라면 저같이 백도 없고 가진 것도 하나 없는 의사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는데 그걸 나름대로 증명한 셈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그날도 여전히 다른 날과 다름없이 회장님 댁으로 왕진에 갔습니다. 회장님의 상태가 한결 나아졌기에 특별히 무슨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어제보다 얼굴도 훨씬 좋아 보이시네요. 식사는 잘 하셨어요?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셨고요? 당뇨식으로 잘 차려서 먹었어. 예전엔 당뇨식이 참 맛이 없고 이런 걸 누가 먹나 싶었는데 적응이 되니까 꽤 먹을만 하더군.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혈당도 체크했는데 수치가 아주 괜찮았어. 이렇게까지 유지가 잘 된 건 처음이야. 다행이네요. 자, 그럼 일단 청진부터 해볼게요. 그렇게 소소한 대화도 나누면서 기본적인 진료를 한 다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장님께서 뜬금없이 옆에 있던 최 실장에게 잠깐 나가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최 실장은 의아한 얼굴로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냐고 물었지만 회장님은 그저 잠깐 나가달라고만 하셨어요. 그러자 최 실장은 여전히 못마땅하다는 눈빛을 하고서 방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회장님은 실장이 나가자마자 제게 살짝 몸을 기울이며 귓속말을 하셨습니다. 잠깐 손목을 좀 볼 수 있겠느냐고 말이죠. 네? 제 손목이요? 제 손목은 왜...
자네 손목을 좀 유심히 보고 싶어서 그러네.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테니 부탁해도 되겠나? 저의 손목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지 순간 당황했지만 회장님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소매를 거둔 뒤 양쪽 손목을 보여드렸어요. 회장님께서는 저의 왼쪽 손목을 유심히 바라보시다 떨리는 손으로 제 손목을 만지시는 게 아니겠어요? 회장님의 표정은 믿기 힘든 사실을 목격한 사람 같은 표정이었어요. 사실 저의 왼쪽 손목에는 조그마한 문신이 있었습니다. 작은 별 모양과 알파벳, 그리고 숫자가 적힌 문신이었죠.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 새겨 넣었는지는 모르고 지우려고 하니 통증이 어마무시한 데다가 흉터가 남을 거라고 해서 포기했죠. 의사 가운을 입거나 긴팔을 입고 나면 눈에도 안 띄니 그냥 내버려 두고 살았습니다. 회장님은 문신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쓰다듬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어요. 이 문신, 설마 네가 살아있었구나. 이렇게 가까이 두고도 내가 알아보질 못했다니. 저 의사 선생, 갑자기 이래서 믿어지지는 않겠지만 내가 사실 자네 모친의 아버지일세. 즉 자네 외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이란 말이지. 네? 뭐라고 하셨어요? 저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시라고요? 회장님의 한마디에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며 이 땅에 혈육이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살았던 저인데 회장님과 어떻게 가족일 수 있다는 건가 싶었죠. 게다가 갑작스럽게 이런 말을 들으니 더더욱이나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입이 안 떨어져 멍하니 서 있으니 회장님께서는 천천히 본인의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결혼 전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집안 반대를 무릅쓰고 저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회장님께선 그래도 태어난 아이이니 저와 본인의 딸을 보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다고 하더군요. 다시 생각해도 그놈이 참 나쁜 놈이지. 우리 딸이 임신을 하고 한창 힘들어할 때 우리 딸을 임신시킨 놈은 도망을 쳐버렸거든. 그래도 딸은 아빠 없는 자식으로 키우면 안 된다면서 그놈을 찾으러 가겠다고 편지를 써놓고 나가버린 거야.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그러면 제 손목에 새겨진 문신은? 나중에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게 된다면 꼭 딸이라도 찾아달라고 딸의 왼쪽 손목에 문신을 새겨놓을 거라고 했었어. 왼쪽 손목에 상처가 있고 흉터가 생길 거니 그 흉터를 가리기 위한 용도라고. 여기 보이는 이 숫자 1007이 바로 내 딸의 생일이야. 그 편지를 보고 회장님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겨우 저의 친어머니를 찾았다고 했어요. 바로 병원에서 말이죠. 친아버진 제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를 버리고 도망을 쳤고 다른 여자와 새 살림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실에 충격을 먹어 저를 길에 버리고 떠난 뒤 하루하루 술에 빠져 살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서 병원으로 실려갔고 검사를 진행하다가 암을 발견하게 된 거였죠. 회장님은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며 가슴을 두들기셨습니다. 그렇게 딸이 세상을 떠나고 내 딸이 남긴 아이라도 찾고 싶었는데 결국 실패했네. 전국 고아원이며 보호소를 뒤지면서 문신이 손목에 있는 아이를 찾았는데 대련날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할 뿐이었어. 그런데 그렇게 찾았던 내 소녀가 이렇게나 가까이에 있었다니. 한동안 고개를 떨군 채 우시는 회장님을 보고 저도 결국 눈물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세상에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구나라는 생각과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기는 했구나 하는 안도감도 들어서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내렸습니다.
회장님께선 한참을 우시다가 어디론가 전화를 거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고 처음 보는 직원 한 명이 손에 작은 검사 키트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회장님은 그것을 가리키며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보자고 저에게 제안하셨어요. 본인의 생각이 틀릴 리 없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서로 안심할 수 있지 않겠냐고 하시면서 말이죠. 저도 사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라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제발 저의 혈육이 맞기를 기대하면서요. 그리고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지에는 친손녀라는 것이 99.9% 일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두 눈을 다시 비비고 확인을 해봐도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회장님의 손녀가 맞았던 거예요. 역시 내 예감이 틀리지 않았어. 드디어 내가 찾고 찾던 손녀를 찾았어.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군. 정말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마울 따름이야. 저도 뭐라고 이 기분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가족을 찾을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질 않아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회장님이 제 할아버지라고 하시니까 기분이 좋기도 하고. 정말이지 이런 일을 제가 직접 겪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고아 출신인데다가 길에 버려져 있었기 때문에 부모는 물론이고 가족을 찾을 수 없다고 단념하고 살았는데 회장님이 저의 외할아버지라니. 저는 한참을 서류만 바라보다 회장님을 끌어안고 눈물을 펑펑 쏟아냈어요. 회장님은 제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는 걸 모두 다 받아주셨고 본인도 함께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쏟아내셨어요. 본인이 저를 찾지 못한 죄가 크지만 이렇게라도 만나게 되어 너무 반갑다면서요. 그렇게 서로 가족이라는 걸 알게 된 그날, 회장님과 앉아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지난날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저는 최 실장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여태까지 최 실장이 제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조용히 묻고 갈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괜히 회장님께서 아끼는 직원을 모함하고 험담하는 것처럼 보일까 말하기가 망설여졌고 이걸 정말 이야기해도 되나 싶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 회장님, 아니 할아버지, 사실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 했는데 할아버지 옆에 계신 최 실장님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최 실장? 최 실장이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었니? 예전에 처방전을 바꿔치기 한 적도 있고 자꾸 저를 할아버지 옆에서 떼어내려는 느낌이 강해서요. 그냥 여러모로 저를 안 좋게 보시는 것도 그렇고 계속해서 대학병원에 가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것도 솔직히 마음이 좀 걸려요. 처방전을 교체한 일이 있었다고? 왜 진작 말 안 했어? 혹시 그 처방전이 잘못 나갔다고 한바탕 난리를 쳤던 그날 말하는 거야? 네, 맞아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거든요. 어르신들을 상대로 진료를 보는데 그런 엄청난 실수를 할 리가 없잖아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고 자칫하면 법적으로 문제까지 생길 수도 있는 일인데 그걸 어떻게 대충 보고 넘기겠어요. 들어보니까 나도 마음이 좀 걸리는 게 있네. 알겠어. 내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지. 회장님은 제가 최 실장에 대해 이야기를 한 이후 몰래 보안실 사람들을 시켜 최 실장의 움직임을 관찰하셨어요. 최 실장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CCTV 기록부터 시작해서 최 실장의 자가용 동선, 심지어 회사 내 최 실장에 대한 직원들의 평판까지 꼼꼼하게 조사를 하셨어요.
게다가 집에서 근무를 하시는 가정부 아주머니들께도 최 실장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샅샅이 뒤져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게 됐어요. 알고 보니 최 실장은 회사 고위직 임원들과 몰래 접촉해서 검은 돈을 회사 몰래 주고받고 있었고, 제가 냈던 처방전을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이 들어있는 처방전으로 교체해 저를 모함했던 것이었어요. 가만 생각해보니 실수로라도 회장님이 잘못 처방된 약을 복용했으면 어쩔 뻔했나 싶어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게다가 계속해서 제 출신을 알 수 없다며 대학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자고 한 건 그 병원의 몇몇 교수들과 은밀히 회장님의 정기적인 진료와 왕진을 목적으로 수천만 원의 계약을 맺은 뒤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본인이 꿀꺽 하려는 속셈이었다는 것도 드러나게 됐어요. 어쨌든 제가 회장님을 계속 진료하면 그 계약이 무산되어 버리니 최 실장은 어떻게든 절 쫓아내고 싶었던 거죠. 겉으로는 회장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머리를 굴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 사람들의 최 실장에 대한 평판도 한몫했어요. 직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최 실장을 권력주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가정부 아주머니들도 마찬가지였죠. 최 실장님이요? 한 번도 사람이 좋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얼마나 갑질을 해대는데요. 누가 보면 이 집 주인이 회장님이 아니라 최 실장인 줄 알 정도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최 실장 때문에 그만두고 나간 가정부만 한 트럭이에요. 회장님 옆에서 일하는 걸 엄청난 권력으로 생각하는 건지, 아휴. 저도 그렇지만 회장님은 최 실장을 믿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곁에 뒀으니 충격이 얼마나 크실까 걱정을 했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예상외로 덤덤하셨습니다. 되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하루에도 몇 번씩 회사 임원들과 통화를 하셨고 최 실장을 집으로 들이지 않으셨어요. 최 실장이 집으로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으셨죠. 그리고 며칠 후 회장님은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정식 이사회를 소집하셨어요. 전 회장님의 주치의라는 명목으로 이사회에 동석할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차분한 어조로 최 실장의 비리를 보고하셨어요. 재윤이 실장, 내 뒤에서 아주 발칙한 짓을 꾸미고 있었더구만. 대학병원 교수들이랑 나 몰래 계약을 맺고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에 내 사인을 그대로 카피해놓기까지 하고, 게다가 회사의 임직원들이랑 뒷돈 거래까지 한 정황이 발견됐네. 내가 자네를 10년 넘게 믿고 옆에 둔 대가가 이런 것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 회장님, 전 10년 넘게 회장님 곁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충실히 일했습니다. 회장님의 손발이 되어 뼈가 부서져라 일했다고요. 누가 그런 허위 제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회장님의 신복인 저를 밀어내려는 음모예요.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네가 그렇게 이야기할 걸 예상하고 자네가 접촉했던 대학병원 교수들을 직접 만나봤지. 그런데 아직 체결이 안 된 계약서 초안을 나에게 보여주더군. 왕진이니 관리비니 해서 매달 2,500만 원을 책정하고 내 동의도 없이 대리 서명을 해놓은 걸 봤는데 참 기가 차더구만. 10년 넘게 내 옆에 있으면서 대서명도 똑같이 베낄 줄 알게 됐다니 정말 여러모로 대단하군, 최 실장. 아닙니다, 회장님. 그 사람들이 뭘 잘못 알고 회장님께 거짓 증언을 한 겁니다. 그래? 그럼 이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 그리고 우리 집에서 근무를 하는 가정부 아주머니들의 말도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건가? 모두가 하나같이 자네를 보고 권력주의자라고 말하더군.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굽힐 줄 알고 아부를 일삼으면서 자네보다 좀 못한다 싶으면 바로 하대를 해버린다고. 나는
우리 집에서 일하는 식구들에게까지도 그런 식으로 대하고 있을 거라고는 전혀 몰랐는데 크게 충격을 먹었네. 믿기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녹음본이라도 틀어주겠네. 회장님께선 노트북으로 연결해둔 녹음본들을 하나하나 눌러 재생시키셨고 정적만이 깔려있던 회의실에선 직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최 실장에 대한 증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 실장은 그제야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회장님께 무릎을 꿇으며 죄송하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잠시 돈에 눈이 멀어 실수를 했다며 제발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애원을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도 아는 사람이구나 싶었죠. 회장님이 어떻게 나오실지 가장 궁금했어요. 어쨌든 당신 옆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온 사람이었기에 저렇게 반성을 하면 봐주시진 않을까 걱정도 됐죠. 하지만 회장님은 냉정하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자네는 내 건강을 다른 의사들에게 돈 주고 팔아넘기려고 했네. 반면 자네가 그렇게 내쫓으려고 했던 이 의사 선생은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달려와 준 사람이고, 자네는 말만 내 옆에서 충실하게 일했다고 했지만 생각을 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았어. 회장님,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회장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도 있는 사람.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선처해 주신다면 평생 은혜를 갚으면서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내 인생에 용서란 없네. 이제 누구 곁에 두고 누굴 전해야 할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 생각하네. 더 이상 말하지 않겠네. 그동안 내 옆에서 일한다고 고생 많았어. 회장님의 마지막 발언 후 이 사회는 해산이 되었고 최 실장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밖으로 쫓겨났어요.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보면서 안도감과 허탈함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생각해보면 이만하길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어요. 처방전을 바꿔치기 할 정도로 위험한 인물이 회장님의 곁에 충신인 척 머무르고 있었다니. 조금만 삐끗했어도 회장님께 큰 사고가 생길 뻔했으니 말이에요. 뒤늦게라도 회장님께서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최 실장에 대해 조치를 내려주셔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최 실장은 절대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전화를 받아보니 최 실장이었어요. 제 번호는 어디서 알게 된 건지 몰라도 아주 술에 잔뜩 취해서는 알아듣지도 못할 말들을 짓거려대더군요. 너지? 네가 회장님 옆에서 쓸데없이 바람을 불어넣었지? 날 망하게 만들려고. 내가 회장님 옆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려고 네가 머리를 굴린 거지? 아니요. 제가 그런 게 아니죠. 당신이 당신 스스로 무덤을 판 거죠. 그러게 누가 그런 식으로 살라고 했어요? 출신도 천한 게 뭘 안다고 그런 식으로 짓거려? 제가 비록 고아원 출신이지만 당신보다는 훨씬 깔끔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인간 쓰레기야. 누굴 원망할 시간 있으면 당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러고 살았을까 하고 반성이나 하면서 살아. 그러고서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자신이 궁지에 몰리고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반성은커녕 남 탓만 해대는 게 마치 제가 전에 일했던 대학병원의 의사 동료들을 보는 것 같더군요. 반성하며 살라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참 불쌍하다 싶었습니다. 옆에 얼마나 잡아줄 사람이 없었으면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할까 싶기도 했고 말이죠. 인생에 권력이라는 것이 전부는 아닌데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다시는 그 번호로 전화가 오지 못하도록 차단도 해버렸어요. 더 이상 최 실장에게 쓸모없는 감정을 품고 싶진 않았거든요. 최 실장의 횡령 및 업무상 배임 정황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또 처방전 바꿔치기까지 하게 된 걸 알게 된 회장님은 최 실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런 일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말이죠. 이 사회에서도 논의 끝에 최 실장의 해고가 만장일치로 결정됐고 그 소식에 회사 안팎이 시끌시끌했죠. 최 실장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진짜로? 와, 무섭다. 회장님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셨다 생각하실 거 아니야. 이래서 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함부로 믿는 거 아니라니까. 결국 최 실장은 마지막까지 회장님이 계시는 사무실로 찾아가 제발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며 울고불고 빌면서 사정했지만 경호팀 손에 추하게 질질 끌려나가고 말았어요. 한때 회장님의 최측근이라 불리면서 회장님 집까지 자유자재로 드나들던 최 실장이 누구보다 추잡한 몰골로 나가는 걸 지켜보던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꼴 좋다. 저 사람이 저런 식으로 나갈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내 말이 그 말이야. 이래서 사람은 심보를 곱게 써야 한다는 건데. 그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회장님이랑 가까운 사이라면서 직원들을 업신여기더니 꼴 좋다, 꼴 좋아.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게 불쌍하지 않았느냐고요? 네, 전혀요. 되려 이 또한 본인의 업보라고 생각해서 꽃이라고 생각했어요. 본인이 잘했다면 직원들한테 저런 야유를 들을 이유도 없지 않겠어요? 다 본인이 만든 결과였기에 일말의 동정도 들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열린 이사회에서 회장님은 절 정식으로 소개했어요. 지난번 이사회 때 주치의로 함께했던 이 의사 선생은 사실 그동안 생사조차 모르고 살았던 내 외손녀일세. 그리고 날 2번이나 살린 은인이기도 하지. 앞으로 쭉 내 곁에 머무를 사람이니 다들 잘 부탁하네. 회장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임원분들은 환히 웃으며 박수를 쳐주셨어요. 회장님과 가까이 지내셨던 분들은 회장님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이 일순으로 회장님은 그 넓은 저택에서 저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회사 후계자 자리도 외손녀인 제가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로선 너무나 당황스러운 제안이었죠. 아무리 혈연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경영인과는 전혀 결이 다른 의사라는 길을 걸어왔고 지금 의사로서 살고 있는 이 삶이 너무나도 만족스러웠거든요. 알고 보니 회사 경영자 자리를 물려줄 사람이 없어 오랫동안 고심을 하신 것 같았어요. 원래 경영인의 자리는 직계가족이 이어받는 것이 기업의 전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회장님께 저의 의견을 정중히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의 외손녀란 이름으로 이렇게 할아버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는 의사로 살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 사람들의 미소를 되찾게 해주는 일이 너무나도 보람차고 행복하거든요. 그래도 경영인으로서의 삶도 나쁘지 않을 텐데 온갖 부와 명예를 다 끌어안을 수도 있고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유명 기업인들이랑도 비즈니스로 만날 수 있고 네가 여태까지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기회일 거야. 그런 기회는 누구나 누릴 수 없어.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봐. 어떤 게 네 인생을 낫게 만드는 데 더 도움이 될지 말이다. 누구나 누릴 수 없는 부와 명예를 가지는 것도 너무 좋지만 저는 지금 제 삶에 누구보다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 회사를 경영할 사람은 저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일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쩌면 할아버지 주변에 계시는 임원분들 중에 계실 수도 있을 테고요. 그래, 역시 내 외손녀답네. 아주 겸손하고 검소하고 욕심 없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의사로 살아가고 있고 만족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다만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 말하거라.
난 내 재산이며 회사까지 내어줄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회장님의 말을 들으니 솔직히 좀 울컥했어요. 어릴 적 고아원에서 가족도 없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까 하고 막막해했던 제가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전부를 주겠다는 말을 듣는다는 게 참 꿈만 같더라고요. 저는 회장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대신 왕진을 꾸준히 다니며 외할아버지와 외손녀의 관계로 가깝게 지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회장님은 제가 살았던 고아원과 지역 아동복지시설에 수십억 원을 기부하셨고 앞으로도 꾸준히 정기 후원을 하겠노라고 약속하셨어요. 게다가 얼마 전엔 저희 고아원 원장님께서 제게 전화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현지야, 외할아버지께서 전화가 오셔서 나한테 감사 인사를 해주셨어. 네? 저희 외할아버지께서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그때 너를 내치지 않고 보듬고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봐줘서 너무 고맙다고. 우리가 널 품어준 덕에 이렇게 시간이 흘러 만날 수 있었다면서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하시는데 참 눈물이 나더라. 회장님은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이라도 저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된 것이 여러모로 감사하셨나 보더라고요. 원장님께서도 가족을 만나 참 다행이라며 고아원에 후원을 약속해 주셔서 고맙다고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저는 늘 그랬던 것처럼 보건소 의사로 근무하면서 주말마다 회장님이 지원해준 비용과 장소로 동네에 있는 공원에 무료 진료소를 열어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는 노인들과 아픈 아이들을 돌보면서 누군가를 보살피고 치료하는 것에 여전히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제 안에 남은 상처가 완벽하게 아물진 않았어요. 여전히 고아로서 무시를 당하고 비교당하던 시절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곤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사랑하는 가족이 생겼으니 천천히 극복해 나가고 있답니다. 인생이라는 게 뭐 별거 있나요? 의지할 수 있는 가족과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거고 말이죠. 여러분,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인생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나아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